예비 신부의 집에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도착해 인사를 마치고 둘러보다 보니 거실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외동딸이라며. 그런데 이 사진에 남자 형제가 있네? 제 말에 여자친구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오빠야. 15살 때 죽었어.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장모는 손을 떨기 시작하더니 깎고 있던 과일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시더군요. 그러고 시작된 대화 속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있었고요. 이제 제법 인생의 후반전을 걷다 보니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문득문득 거울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해질 무렵 창밖을 바라보다가 29이던 그해 봄,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그 무렵 저는 친구들보다 조금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해 작은 회사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기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죠. 원래도 책임감이 많다는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 일부터 먼저 이뤄놓기 위해 연애나 결혼 같은 건 뒷전으로 미뤄두고 살았고요. 그런 제 앞에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2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아이의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그때, 이제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커피숍을 자주 찾곤 했을 때 만난 사람이었죠.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나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그 커피숍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 커피숍은 요즘처럼 깔끔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니었어요. 원목 테이블에 조그만 스피커에서 이문세나 조덕배 노래가 흘러나오고 커피 향보다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라 마음에 들어서요. 그곳에서 은지를 처음 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는 그 모습이 첫인상이었죠.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은지의 그 웃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괜히 커피 한 잔 더 마시겠다고 찾아가고 바쁜 척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며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게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은지가 몇 번이라도 제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가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굴이 익숙해지고도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 몇 마디뿐이었어요. 오늘 커피는 좀 진하네요. 저번엔 음악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시시콜콜한 제 말들에도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저를 은지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죠. 한눈에도 앳된 그녀와 조금씩 아저씨 티가 나기 시작한 저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제 커피잔에 조그맣게 쪽지를 붙여 건네더군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커피는 조금 연하게 내렸어요. 그 짧은 메모 한 줄이 제 하루를 얼마나 환하게 밝혔는지 몰라요.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수화기를 붙잡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은지가 메모와 함께 적어준 삐삐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커피 덕분에 힘났어요. 고마워요. 짧은 음성 메시지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바로 온 메시지에 저는 더 떨릴 수밖에 없었죠. 내일 오시면 더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목소리까지 사랑스러운 은지의 메시지에 마음이 달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한두 번씩 음성 메시지나 숫자로 마음을 전하는 사이가 됐고요. 0901 보고 싶다.
1210 좋아해. 삐삐 화면에 뜬 숫자들이 우리에겐 시와 노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주말 저녁, 은지가 커피숍 문을 닫고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은지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면 같이 산책할래요? 갑작스런 저의 제안에도 은지는 웃으며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한강 둔치를 한참 동안 걸었어요. 포근한 봄바람이 부는 한강변을 걸으며 바람에 은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오래 걸었더라고요. 다리가 아플 만도 한데 은지도 별말 없이 걷기만 했던 거죠. 제가 여자와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니 미안해서 은지에게 말했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죠. 그런 저에게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 걷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걷기가 괜찮은 날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은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기도 했고요.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조용함이 참 편안하면서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오빠, 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오빠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답을 들은 것 같더군요. 제 마음도 은지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은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대답했죠.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걱정이 많아서 말을 못했어.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은지는 그런 저의 손을 잡더니 배시시 웃어주었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침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커피숍 옆 문방구에서 초콜릿 하나를 사서 나누며 웃었고요. 저녁이면 서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걸었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설레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은지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우리는 한강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은지가 손수 만든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묵볶음까지 싼 도시락은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더군요. 우와,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야? 나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제 말에 은지는 볼이 발그레해져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오빠 힘내라고 만든 거잖아. 많이 먹어줘야지. 갑자기 도는 허기에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정성스런 맛에 괜히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은지가 제 입꼬리에 묻은 김밥 조각을 살며시 닦아주며 말했죠. 오빠, 오늘 진짜 잘생겼다. 그런 은지에게 저는 괜히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진짜? 나 오늘 면도도 안 했는데. 은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깔깔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래서 더 좋아. 자연스러운 게 제일 멋있어. 그렇게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돗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꿈, 좋아하는 계절, 미래의 집에 대한 상상까지 이야기했죠. 그날의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천천히 하나로 물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말에는 은지가 어릴 적 추억이 있다는 작은 동네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잔뜩 몰린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하면서도 그 앞에서 괜히 민망해하던 은지를 제가 살짝 밀며 말했죠. 탈 거야 말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타보겠어.
은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여서 놀리듯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어진 은지는 부끄러운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 놀리지 말아요. 나 진짜 민망하단 말이에요. 결국 은지는 제 손을 잡고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섰죠.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은지는 발까지 동동 구르며 좋아하더라고요. 순서가 다가와 회전목마를 탄 은지는 빙그르르 돌아가는 회전목마 위에서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웃게 해주려고 평생 노력해야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썼어요. 은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우산을 더 기울여서 은지가 조금이라도 더 안 젖게 했죠. 저의 행동을 바라보던 은지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나부터 챙겨? 은지의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냥 은지가 너무 소중하니까. 제 대답에 은지는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며 웃더군요. 와, 진짜 반칙이다 그런 말. 은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빠는 나한테 매일매일 기적인 거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따뜻하게 차오르며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없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지만 우리 사이엔 느릿한 커피 한 잔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고민도 많았습니다. 제가 은지에 비해 나이도 많았고 사회생활에 너무 찌든 상태였으니까요. 그에 비해 은지는 갓 20대 초반인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나이였고요.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감정이 욕심은 아닐까? 죄책감과 이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은지는 늘 제 손을 먼저 잡아주더군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때론 장난스럽게 제 볼을 꼬집으면서 웃곤 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사랑해, 진짜로. 무뚝뚝했던 저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론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빠네 집에서는 결혼 이야기 안 하세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묻기는 하셨습니다. 요즘은 20대 후반의 나이가 결혼하기 이른 나이지만 그때는 남자건 여자건 30이라는 나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던 때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20대 초반의 은지에게 결혼부터 하자고 하기가 미안했어요. 은지는 그 당시 일신상의 이유로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고 아직 결혼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은지가 조금 더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야 어차피 늦은 거 일 더 열심히 하면서 은지가 조금 더 경험을 하고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은지가 결혼 이야기를 하니 조금 놀랍더군요. 나는 원래 결혼 늦게 할 거라고 말씀드려놨어. 은지 복학하고 졸업하고 회사 생활도 해보려면 아직 시간 많잖아. 그 정도는 내가 열심히 기다릴 수 있지. 제 말에 은지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더군요. 왜 기다려요? 빨리 결혼하고 해도 되는 건데. 나 우리 부모님한테 대학 등록금도 다 받아놨어요. 은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지 은지가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고 복학도 하고 회사도 다니면 되죠. 나는 진작부터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아요? 은지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진작부터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아요? 은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조심스럽게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저만 은지와의 결혼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은지도 마음속으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은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결혼할까? 제가 그렇게 조심스레 묻자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해요. 우리 결혼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탄절에 선물을 받은 것처럼 깡충깡충 뛰는 은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 은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제가 사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은지를 보시고 너무 앳된 모습을 보고 처음엔 놀라셨지만 은지의 인사성 바르고 또렷한 말투에 금세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 우리 은지 참 예쁜 사람이네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서로 잘 도와가며 살아요. 그런 어머니께 은지는 밝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요. 열심히 배울게요. 저 혼내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은지의 그런 모습에 오랜만에 크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죠. 정말 은지 같은 여자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나 싶으면서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이 더 소중하고 더 특별했어요. 평범한 일상도 은지와 함께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하루의 끝마다 오늘도 고마워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감사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다녀오고 같이 밥을 해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죠. 그런 은지를 보며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런 아이를 곁에 두고 있다니 네가 참 복이 많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마음 한켠이 찡하면서도 은지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은지의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 무척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은지의 나이가 아직 결혼 이야기를 할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부터 먼저 가서 인사드린 것도 있었죠. 어찌됐건 저희 집은 은지네 집보다는 결혼을 반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지의 나이를 들으시고 놀라긴 하셨지만 역시나 아들 어머니라 그런지 덤덤하게 넘기시려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은지 부모님의 허락이 중요했기에 인사드리러 가기 위해 고른 선물들 하나까지도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은지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안 무서우세요. 은지의 말에 어떻게든 용기를 끌어모아 은지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네 집은 은지처럼 밝고 화사한 풍경의 집이더라고요. 차창 밖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은지의 따뜻함 같았죠. 저와 인사를 나누고 나이를 모르신 장모님은 살짝 놀라셨지만 은지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하니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장인어른은 은지의 말에 크게 한숨 한번 내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은지 네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아빠는 믿는다. 그런 두 분 앞에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도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 제법 자리도 잡아놔서 은지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별것 없는 제 말에 어이가 없으실 만도 한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의 손을 잡은 장모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앞으로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손수 과일을 손질해 내어주셨고 장인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평온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은지의 가족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다 문득 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에 머물렀어요. 사진 속엔 은지로 보이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 있었고 그 옆엔 은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있더라고요. 사진을 바라보다 무심코 물었죠. 자기 외동딸이라며? 근데 남자 형제가 있었네? 지금은 어디 멀리 살아? 그 말을 들은 은지는 방금 전까지 밝게 웃던 얼굴과는 달리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오빠야. 15세 사고로 죽었어. 내가 5살 때. 마음 아파하는 은지의 모습에 괜한 걸 물었구나 싶었을 때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이시며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과일을 깎고 계시던 장모님 손에서 과일이 바닥에 떨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놀라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네 이름이 성우잖아. 혹시 자네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물에 빠졌던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곧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 12살 때쯤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모님의 눈동자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은지 가족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띠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물이 무서워서 수영도 못하게 된 날을 떠올렸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무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랑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 갔고 매우 즐겁게 놀았어요. 처음으로 간 바닷가의 모래와 파도, 모든 게 저에겐 즐거움이었으니까요. 조금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파도에 몸을 실어 떠다니기도 하면서요. 그때까지는 건강하셨던 아버지와 수영 시합을 하기도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물에서 놀다가 모래사장에 나와 간식을 먹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물가에서 놀다 갑자기 발이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두 분은 저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허우적거리다 보니 몸에 기운이 빠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저를 물 밖으로 끌어내줬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했죠. 모래사장에서 어떤 아저씨의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다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꿈처럼 느껴졌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꼭 안았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죠. 그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은지의 가족들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고, 특히 장모님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오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어. 우리 아들이 아이를 구하고 못 돌아왔어. 장모님의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의 눈물은 금세 멈출 기색이 없었고 저는 그저 망연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시더군요. 잠시 후 겨우 진정하신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지.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어. 은지는 너무 어려서 정확히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때 은지 나이가 겨우 5살이라 해변 모래사장 위에 조그맣게 모래집을 짓던 시절이었으니까. 장모님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기고 있었고 마음을 다잡으시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성훈이는 그날 모래사장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하나를 봤나 봐. 우리는 어린 은지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성훈이는 혼자 앉아 있었거든. 중학생이었던 녀석이 얼마나 심심했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어린 동생만 보고 있으니. 그러다 성훈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더라고. 물로 뛰어들며 아이가 바위 위에서 혼자 놀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소리쳤지. 아무도 그 아이를 못 본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던 거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을 깜빡이며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훈이는 우리에게 별말도 안 하고 그 아이에게 뛰어들었어. 성훈이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꽤 잘했거든. 군대도 해병대 갈 거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성훈이 스스로도 아무 의심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아이를 끌어낸 거야. 하지만 그 대목부터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아예 터져버린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가 곁에서 조용히 장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장인어른은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떠셨죠. 성훈이는 그 아이를 바닷가 모래사장에 올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아마 옷이 젖어서 무거워졌고 파도가 세졌던 걸 몰랐던 거겠지. 몸에 기운이 없었는지 스르륵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 나는 그 모습을 은지를 안고 멀리서 바라봤어. 하지만 성훈이가 곧 물 밖으로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운이는 올라오지 않았지. 사람들은 구조된 아이를 살리는 데만 급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았는데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이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좀 구해달라고 소리쳤는데도 구조된 그 아이만 바라보더라고. 내가 소리를 치자 뒤늦게 아이 아빠가 성훈이를 찾으러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못 찾았어. 장모님은 양손을 서로 꽉 움켜쥐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아들이 멀리 떠밀려 있는 걸 누가 발견했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 그렇게 15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그 순간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고요. 눈물을 흘리시던 장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계속 말씀하셨죠. 우린 성훈이가 구한 아이는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장례를 치르고 우리 아들이 살려낸 그 아이 이름이 성우라는 걸 듣게 되었거든. 나중에 그 아이 부모님이 감사하다며 찾아와 인사를 하시기도 했어. 우린 그냥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떠났다는 것만으로 이날까지 위로 삼으며 살아온 거야. 우리 아들의 희생이 값진 생명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형님이 살려내신 그 아이가 저였군요. 성훈이 형님이 구한 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겨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은지는 저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안고 오셨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있다가 겨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솔직히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득한 기억 속에서도 물이 폐에 들어올 때의 그 차가운 느낌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럽고 이대로 죽는 걸까 하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끌어올렸죠. 너무 힘이 없어서 손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끌어안고 헤엄쳐서 바닷가 바위 위로 힘겹게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기억이 흐릿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게 은지의 오빠였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은지 오빠는 15살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12살이었고요. 어린 저 하나 구하고 그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은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죠. 저를 살리고 죽은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커져서 참담할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수십 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은지와 헤어져야 할까? 나와 함께 웃고 울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쌓아온 이 사람을 떠나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가 나 때문에 죽은 거라면 그 희생 속에 살아남아 하게 된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감정이 엉켜서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은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죠. 은지와의 시간들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가 받은 생명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지켜나가겠다고요. 비록 그 시작이 아픔이었다고 해도 그 끝은 누군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저의 그 다짐이 은지의 가족에게는 아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저의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슬퍼하던 은지의 가족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요. 저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가 아파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은지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은지와 은지의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은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를 바라보며 울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눈이 잊히지 않고 계속 떠올랐거든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슬퍼 보일 정도로 슬픈 눈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은지 어머님에게 음성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성욱은 우리 아들이 자네를 살렸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우리 은지와 자네가 만난 것도 어쩌면 성훈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라 자네와 은지 둘이 이렇게 만난 걸 하늘에서 누구보다 기뻐할 거야.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라고 상훈이가 은지를 많이 예뻐했거든. 그러니 괜한 걱정 말고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나와 은지 아빠는 성욱은 자네를 아들로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 상훈이가 보내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손을 떠시며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은지 어머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려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그래도 네가 살아있어서 나는 참말로 감사하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제 손등을 매만지시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마치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셨죠. 그 집 부모님 마음도 참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데도 네 손을 잡아주셨다니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 아들을 구해준 은인을 이렇게 만나다니.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우셨어요. 제가 뭐라 위로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눈물 속엔 지난 시간 내내 숨기고 계셨던 고통과 이제야 놓을 수 있는 안도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제가 덮은 이불을 고쳐 덮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한테 잘해줘라. 네가 받은 그 목숨 절대 헛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을 잃을 뻔한 또 한 어머니로서 두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된 순간이라고 느껴졌죠. 저는 그날 이 사랑이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지와 저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뭐든 다 은지가 좋다는 대로, 하고 싶다는 대로 제 능력 안에서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은지는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는 오빠랑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저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건 나도 너무 불편해. 우리 오빠가 나에게 오빠를 보내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에게 빚을 지거나 갚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은지의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그렇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주전자 하나, 젓가락 한 짝까지도 서로 상의해가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하느라 다들 싸운다는 시기도 잘 지나면서요. 상견례 날에는 두 어머님이 인사를 하자마자 우시기만 해서 제대로 된 상견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우셨고 장모님은 반갑다며 우셨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온종일 마음이 바빴습니다. 괜히 옷깃을 몇 번이나 고쳐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풀기를 반복했죠. 은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미리 예약된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과 차려진 밥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금 뒤
양가 어머님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분의 눈빛엔 말로 다 담지 못할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장모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성우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하늘에서 우리 아들이 이런 귀한 인연 만들어준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은지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의 딸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받은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은지에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요. 그리고는 양쪽 어머님이 동시에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두 분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저 손만 꼭 잡은 채로 눈물을 흘리셨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숨을 참고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두 어머니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고통은 뒤로 미루고 끝내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꼭 닮았더라고요. 그때 은지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만나게 되니까 왠지 든든해졌어요. 그러게, 이 결혼 진짜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상견례 자리는 많은 대화보다는 눈물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장모님도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 우리 아들이 살려준 아이가 우리 딸의 남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지. 성혼인 자네를 살리고 떠났지만 오늘 이 만남이 어쩌면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선물일지도 모르겠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그런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도 몇 숟갈 제대로 못 뜨고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지만 그날 우리가 나눈 마음이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고 가장 값진 인사였죠.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두 어머니의 눈물과 그 손길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형님의 목까지 앞으로 은지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생긴다면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탄생은 기적 같은 사랑에서 시작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사랑이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고 또 다른 기쁨을 피워낸 순간에서 비롯된 거라고도요. 결혼식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양가 모두 허례허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작은 예식장을 빌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은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고요. 마침내 찾아온 결혼식 날,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들 하나 떠나보냈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아들을 얻는 것 같아. 고마워. 앞으로 우리 진짜 잘 살아보세.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함과 그리움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식에서 은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던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저에게 걸어와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벅찬 일인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뒤 공항으로 향하며 해가 지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저희를 바라볼 누군가를 위해 제 삶을 더 진심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은지 오빠였던 성훈 형님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이 있던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형님께 진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며 하늘에 계신 형님 몫까지 어머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라는 것도 해봤어요. 하늘에 있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살려준 이 삶, 절대 허투루 살지 않을게요. 결혼식이 끝난 뒤 은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결혼식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어른 된 것 같아. 엄마는 아직 멀었다고 하시더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배워가요, 우리.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앞으로는 나도 더 잘할게. 은지한테도, 은지네 가족한테도.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서툴고 어느 날은 다투기도 했지만 함께 만든 밥을 먹고 같이 잠들고 눈을 마주보며 웃는 평범한 하루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했죠. 우리는 그렇게 30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연처럼 만났던 인연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사랑은 때로 운명보다 더 진한 의미를 남깁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어쩌면 누군가의 희생과 기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훈 형님이 저를 구했던 그 마음도 사람이기에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인연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 사랑, 그리고 밝혀지게 된 기적 같은 진실.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미안함,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숨겨져 있었죠. 은지와 저는 아직도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날의 파도가 떠오를 때도 있고 형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목이 메이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하얀 실버 라인이 그려지고 손등엔 서로를 지켜낸 시간의 주름이 새겨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죠. 형님이 제게 건네준 목숨,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사랑이 시작한 인연이었고 사랑으로 이어졌으며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은지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곁에 있으시겠죠. 그 소중한 존재는 그저 우연히 당신의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보내준 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중한 존재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